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5장의 전반부를 온라인으로 녹화하도록 하겠습니다. 5장은 이제 추가적인 해석 기법이라고 해서 여러분이 이제 앞에서 배웠던 해석하는 방법 외에도 회로를 좀 변형해서 쉽게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 거예요. 앞장에서 특히 3장에서 배웠던 내용을 보시면 회로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노드나 또는 회로 해석을 했죠. 메쉬나 노드를 찾아가지고 원형 회로를 그려둔 상태에서 페로 전류 기준으로 키리오프의 전압 법칙을 세우거나 또는 정션, 분기점을 기준으로 노드 방정식을 세워서 푸는 두 가지 해석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학습을 했죠. 2장에서는 오메 법칙을 배우고 단일 노드와 단일 페로에 대해서도 학습을 하셨지만 여기서 여러분들은 그래도 조금 회로를 변경하는 방법을 배우셨습니다. 저항이 이제 여러 개 있는 경우에 직렬 저항이 여러 개 있는 경우에 합성해서 하나의 저항으로 등가 대치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학습을 했고 여러 개의 저항이 병렬로 연결되어 있을 경우에도 하나의 저항으로 등가 대치하는 법에 대해서도 학습을 하셨습니다. 또 2장의 뒷부분에 가셨을 때는 Y 델타로 놓여져 있는 저항을 서로 다른 형태로 변환함으로 인해서 직병렬이 잘 어려운 회로에 대한 해석 방법까지 같이 학습을 하셨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누가 직렬이고 누가 병렬인지를 알아야 회로를 좀 더 쉽게 접근해 갈 수 있으므로 여러분들이 2장에서 배운 내용과 3장에서 배운 내용을 갖고 여러분들이 회로를 얼마든지 해석할 수 있는 능력에 오긴 했지만 조금 더 5장에서 쉽게 회로를 해석하는 다양한 테크닉 방법을 소개해 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2장에서 뭘 학습할지 한번 같이 가볼까요? 2장에서 여러분과 선형성과 등가성의 개념을 알려드릴 거예요. 회로는 우리 오메 법칙이 선형성이 성립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전압이 커지면 커진 만큼 전류도 그만큼 늘어날 거고요. 그렇죠? 저항이 너무 크면 전류는 줄어들 거고 저항이 작으면 전류는 그만큼 늘어나겠는데 이러한 전압, 전류, 저항 사이의 관계가 선형성을 만족하기 때문에 이를 이용해서 뭐 2배를 키우면 전압이 2배로 커지면 전류도 2배로 늘어날 것이라는 거 쉽게 예측이 가능하죠. 그런 것과 등가성의 개념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대치시킬 수 있는 거죠. 굳이 저항을 저렇게 여러 개 쓸 필요가 없을 텐데 등가 대치할 수 있지 않을까? 저항 3개가 직렬이라면 R1, R2, R3를 그냥 더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등가 대치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저항 2개가 병렬이다. 그럼 우리 합본의 곱으로 등가 대치했지 않았습니까? 이런 방법으로 복잡한 회로를 좀 더 단순화시킨 다음에 해석하는 방법을 같이 학습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렇게 선형성과 등각의 개념을 한번 설명드린 다음에 중첩의 원리를 이용해서 전기회로에 해석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전원이 하나만 있을 경우에는 뭐 전원을 떼버리고 전원에서 바로 등가 저항을 구한 다음에 뭐 전류를 구해서 그다음에 나머지 분기 전류나 이런 걸 구하는 방법도 가능하겠지만 저항이 2개 이상 들어가게 되면 저항을 등가 대치하기는 좀 어려워지죠. 저항회로 해서. 그래서 전원이 2개 이상일 때는 굉장히 회로가 복잡해지는데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방법은 2장의 방법으로는 좀 어렵게 되고요. 등가성으로 대치가 가능하면 모르겠는데 등가성으로 대치가 되지 않는 전원이다 그러면 3장에서 배운 어, 노드 해석법이나 또는 메쉬 해석법으로 접근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중첩 원리에서는 각각의 전원을 별도로 놓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전원이 개별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따로따로 떼어놓고 해석한 다음에 마지막에 각각의 전원이 주는 영향을 총 합하게 되면 전체 전원이 동시 인가됐을 때의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원을 떼놓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회로가 조금 더 쉬워집니다. 전원을 하나씩 하나씩 놓고 해석하면 되거든요. 이런 중첩의 원리라는 방법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아마 슈퍼포지션이라고 합니다. 그다음 선형회로에 대해서 우리가 앞에 배운 이제 RLC 이제 예, RLC를 선형회로라고 했는데 전압과 전류와 저항 사이의 관계는 선형회로거든요. 그래서 이 선형회로를 잘 활용하시면 어, 테브넨이나 또는 노튼 등가회로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테브넨 등가회로는 전압은 하나와 저항, 직렬로 연결된 저항 하나로 모든 복잡한 회로를 단순화시킬 수 있다는 이론이고요. 노턴의 등가회로는 아주 복잡한 회로를 하더라도 단 한 개의 전류원과 그다음 병렬로 연결된 저항 하나로 등가 대치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등가성이 성립한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테브넨 노튼이라고 하는데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같이 학습해 볼 겁니다. 자, 그다음에 전원의 변환을 적절히 응용할 수 있느냐? 전화번호 혹시 전류원으로 바꿀 수는 없을까? 전류원을 또 전화번호로 바꾸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가능합니다. 전화번호를 전류원으로 바꾸는 거, 전류원을 전화번호로 바꾸는 무조건 다 가능한 건 아니고요.
예, 어떤 식으로 변화하는지 제가 어디 가서도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학습이 되면 최대 전력 전달이라는 걸 배울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회로라는 것은 전원이 소자한테 에너지를 이렇게 전달해 주는 장치라고 일장에서 학습을 했죠. 보통의 전원들은 에너지를 공급하죠. 그렇죠. 물론 전원이 반드시 공급은 아니라는 사실을 제가 일장에서 여러 번 강조를 드렸는데 배터리 극성 거꾸로 꼽으면 안 된다고 여러분 말씀드렸죠. 전원이 보통의 에너지를 공급해서 소자에게 에너지를 전달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명을 켜고 싶다 그러면 전원의 에너지를 가지고 전기 에너지로 소자에 전달해서 받은 에너지를 빛 에너지로 바꿔주는 거죠. 전기 에너지를 빛 에너지를 바꿔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뭔가 에너지를 이렇게 전달해주는 과정을 가지고 있는데 이 에너지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이게 무조건 부하가 크다 그래서 에너지가 많이 전달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참 아이러니한데요. 예,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같이 설명해 볼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최대한 많은 에너지를 부하에 전달할 수 있을까? 초전도가 가능하다면 내가 100이라는 에너지를 전송하게 되면 부하 쪽에서 100이라는 에너지를 전달받을 수 있겠지만 사실상 모든 회로는 초전도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100이라는 에너지를 공급했을 때 부하가 100이라는 에너지를 다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럼 전압을 올린다고 전압 올리면 무슨 전력 에너지가 커지겠지만 에너지만 커지는 게 손실도 같이 커진다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최대 전력 전달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도 한번 같이 공부해 볼 거고 여기에 맞춰서 부하를 가장 적절한 부하를 선정하는 것이 가능한데 그걸 우리가 최적 부하라고 합니다. 최적 부하를 찾아내는 방법을 학습하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5장 이후로 이제 넘어가게 되면 간단한 계산기로는 좀 어려운, 그리고 그래도 우리 공학용 계산용으로는 상당히 계산이 가능한데요. 우리 공학용 계산기가 그래픽할 계산기는 아니에요. 그래픽 지원이 되는 계산기는 아니다 보니까 여러분이 뭐 수치를 산출한다든가 이런 데는 좀 공학용 계산을 잘 활용할 수 있지만 제가 설명드렸던 2만 원대 계산기는 그래픽할 기능이 없기 때문에 뭐 아예 없는 건 아닌데요. 사실상 어렵죠. 그래서 피스파이스를 이용하거나 또는 매트랩 같은 걸 이용해 가지고 좀 더 정확한 시뮬레이션이 가능한데 피스파이스를 통해서 전기를 마디전압과 가지전압을 계산할 수 있는 방법도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같이 시작해 볼까요? 예, 5장의 첫 번째 서론에서는 첫 번째 등가성부터 배우도록 할게요. 뭐 여러분들이 같이 우리 학습을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쉽게 뭐 이해할 것 같긴 한데요. 그래도 여러분과 같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저항 R1과 저항 R2가 뭐로 연결되어 있죠? 이런 경우를 우리가 시리얼, 직렬이라고 하죠. 따라서 굳이 두 개를 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얘를 하나의 저항으로 퉁치고자 한다면 저항을 하나로 퉁치고 싶다? 그럼 R1과 R5를 그냥 더하면 되죠. 직렬일 때는 어떻게 한다? R1과 R2를 그냥 더하면 되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셨을 거예요. 자, 그런데 R1과 R2가 병렬일 때 두 개를 놓으면 회로가 복잡하잖아요. 이 회로를 좀 심플하게 만들 수 없을까? 단순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면 되죠. 저항 하나로 놨다. 병렬일 땐 어떻게 한다 그랬죠? 합분에 뭐를 열어? 곱을 외워달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림을 다 넣다 보니까 조금 그림이 조금 예쁘게 안 들어갔네요. 조금 보기가 안 좋습니다. 이거는 그냥 읽을게요. 합분의 곱이다. 두 개일 때만 그렇죠. 세 개 이상일 때는 어떻게 하죠? 혹시 저항이 하나, 둘, 세 개다. 그러면 어떻게 했었죠? 앞에서 여기가 R1, R2, R3다. 세 개 별로 많이 안 해봤나? 이때는 합분의 곱 쓰면 안 된다 그랬죠. 어떻게 하죠? R1, R2, R2, R3, R3 처음부터 이렇게 하시면 어려우면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하는 게 어렵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이렇게 가야 되죠. R1분의 1 더하기 R2분의 1 더하기 R3분의 1 전체분의 1 이렇게 가면 되죠. 그렇죠? 따라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통분해 보시면 R1, R2, R2, R3, R3, R1 전체분의
R1, R2, R3 세 개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항을 갖다가 직렬 병렬일 때 굳이 저런 여항을 그대로 놓고 풀지 마시고 저항을 저렇게 합성시킨 다음에 회로를 좀 간단하게 만들고 해석하는 방법은 2장에서도 많이 학습하셨을 거고 중간고사에서도 아마 이런 문제를 중간고사를 대비해서 많이 풀어보셨고 심지어 시험에서도 이런 문제를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번엔 전원으로 가볼게요. 전원도 많이 이런 대가를 치셨는지 모르겠는데 네, V1과 V2가 있는데 방향 잘 보셔야 됩니다. 이제 V1과 V2가 있는데 저항은 방향성이 없어요. 뒤집어 꽂건 바로 꽂건 상관이 없는데 여기 지금 전원부터는 이 방향이 좀 중요해지거든요. 그래서 방향 잘 보고 가셔야 되는데 V1은 위쪽이 플러스 아래쪽이 마이너스예요. V2는 아래가 플러스 위쪽이 마이너스입니다. 그런데 이런 형태 한 개 전원, 두 개의 전원을 하나로 합성시키려고 합니다. 등가 합성시키려고 해요. 합성시킨 전압 전원의 방향을 보니까 위쪽이 플러스입니다. 그러면 V1은 방향이 일치하니까 플러스가 되는 거고 V2는 방향이 반대가 되니까 마이너스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V1 마이너스 V2로 쓰는 게 가능합니다. 방향 조심하셔야 돼요. 저항은 뒤집어 써도 상관없습니다. 저항은 방향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전원은 전압 전원이든 전류 전원이든 전압은 높낮이를 표시한다 그랬고 전류는 방향을 표시한다 그랬었죠. 근데 이게 높낮이가 기준이 서로 다를 때는 어떤 방향으로 등가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만약에 제가 여기다가 만약에 여러분한테 이런 형태의 전원으로 등가하겠습니다 라고 그린다면 이번 이렇게 제가 등가할게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쓰셔야 되죠? 이번에는 아래쪽이 플러스니까 V2가 기준이네요. V2 마이너스 V1. V1이 방향이 반대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등가 대치시키는 게 가능하겠죠. 그렇죠? 자, 전륜도 가볼까요? 전륜. I1과 I2가 있는데 방향 잘 보세요. I2 방향이 다르네요. 요거를 각각 대치시켜가지고 여기다 놓으려고 하는데 방향을 잘 보시면 누구와 일치하죠? 방향이? I1과 일치합니까? I2와 일치합니까? 방향 잘 보세요. 누구와 일치하죠? I1과 일치하나요? I2하고 일치하나요? 일치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I1 마이너스 I2 이렇게 일치되죠. 방금 설명드린 대로 전류원의 방향이 반대 방향으로 주어져 있다면 이번에는 I1 기준 방향이 아니라 I2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I2 마이너스 I1이라고 반대로 써줘야 되는 게 필요하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성질은요. VS라는 전압원이 있는데 이쪽에 저항이 있어요. R이 1kΩ일지 100kΩ일지 상관없습니다. 1kΩ이 됐든 100kΩ이 됐든 또는 15이 됐든 간에 이 위아래 전압은 얘와 얘가 병렬이잖아요. 지금 병렬. 병렬이면 서로 뭐가 같다고요? 병렬일 때는 그렇죠. 전압이 동일해요. 따라서 V0는 VS가 됩니다. 예. 반대로 이번에 전류원인데요. 전류원인데 이게 이번에는 뭐로 되어 있냐면 R과 연료가 직렬로 되어 있죠. 예. 직렬로 연결됐을 때는 뭐가 같다? 이번에는 전류가 동일하죠. 따라서 I0는 IS랑 같을 겁니다. 이런 성질들을 잘 활용하셔서 복잡한 회로가 주어졌을 때 원형 그대로 풀지 마시고 그 회로를 좀 변형해 보세요. 훨씬 더 회로가 간략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럼 다음 장으로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배울 내용은 선형성이라는 건데요. 어떤 시스템이 선형 시스템이냐 비선형 시스템이냐 매우 중요한데 그 이유는 우리가 비선형성 시스템이 되면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여러분들이 회로 끝나면 이제 다음 학기 2학기에 시노미 시스템을 배우게 되는데 회로 1을 배우고 회로 2까지 잘 배우고 난 다음에 시노미 시스템을 배우면 정말 좋거든요. 그런데 회로 1을 배우고 회로 1을 제대로 안 배운 상태에서 회로 2와 시노미 시스템을 동시에 막 들어가게 되면 이제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회로 1도 개념이 정확하게 안 잡힌 상태에서 회로 2를 배우고 있는 것도 버거운 상황에 거기에 더불어 시노미 시스템까지 배우려고 하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네, 다행히 우리가 다루는 신음 시스템이나 시스템은 보통 선형 시스템을 다루게 되죠. 비선형 시스템을 학부에서 다루기가 쉬운 과목이 아닙니다. 저는 대학원에서 배웠는데요. 그 과목을 비선형 특론이라고 해서 비선형이 왜 해석이 어렵냐면 선형은 예측하기가 쉽죠. 아까 얘기했지만 전압을 3배로 올리면 전류가 몇 배로 늘어나 지금보다 3배로 늘어날 거야 이렇게 예측하기가 쉽기 때문에 해석이 쉬운데 반해서 비선형은 이게 2배 올릴 때 얼마로 커질지 지금 여기서 2배랑 3에서 4로 갈 때 2배랑 4에서 뭐 5로 갈 때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어디서 2배를 하느냐에 따라서 2배가 3배 될 수도 있고 3배가 4배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예측하기 굉장히 어려운 시스템입니다. 자, 그럼 선형성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단순하죠. 그냥 그래프로 그리면 직선이죠, 직선. 이런 게 선형인 거죠. 그럼 비선형은 뭐냐? 가장 대표적인 게 이런 게 비선형이죠. 그래서 학생들한테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y 꼴 x는 선형이고 y 꼴 x제곱은 비선형이라고 얘기를 하죠. 딱 봐도 얘는 선형인데 얘는 비선형이잖아요. 모형을 봤을 때. 자, 지금까지 배운 회로의 회로는요. 선형 대수 방정식으로 표현되는 선형 회로입니다. 선형 대수를 만족하죠. 그래서 회로 이론도 쓸 수 있었고 예, 행렬도 쓸 수 있었고 그렇죠? 연립 방정식도 막 쓸 수 있었던데 행렬을 쓸 수 있고 행렬로 표현이 가능해서 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선형 대수 방정식으로 표현이 됐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그러니까 1차 다원 1차 방정식으로 표현이 됐었죠. 그럼 선형성이라는 것은 두 가지로 증명이 되는데 하나는 뭐냐면 가법성으로 증명이 되고 죄송합니다. 네, 선형성을 증명하라 그러면 첫 번째 가법성이 정리가 돼야 돼요. 가법성이라는 게 이건데 a를 펑션에다가 집어넣어 함수에다가 fa가 나오겠죠. a를 갖다가 펑션에다 집어넣어요. fa가 나오겠죠. b를 갖다가 펑션에다 집어넣어요. fb가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fa 더하기 fb가 되겠죠. 그거랑 처음부터 ab를 더해서 펑션에다가 집어넣어요. 그러면 뭐가 나오냐면 f에 a 플러스 b가 나오겠죠. 그래서 각각 따로따로 넣은 거랑 한꺼번에 더해서 넣은 거랑 서로 일치한다. 그럼 이게 가법성이 성립한다라고 봅니다. 두 번째, 요것만 갖고 선형성을 입증할 수 없고 두 번째 동차성이 적용이 돼야 되는데 바로 뭐냐면 x에다가 x를 갖다가 펑션에다 지금 fx가 되잖아요. 그렇게 나온 fx에다가 k를 곱해요. 그럼 k 곱하기 fx가 되겠죠. 반대로 x에다 k를 먼저 곱해요. 먼저 곱한 다음에 펑션에다 집어넣게 되면 f의 kx가 되겠죠. 자, x를 넣고 난 다음에 k배를 한 거랑 처음부터 x에다가 k배를 해서 나온 거랑 그 결과가 서로 일치한다? 그럼 우리가 동차성, homogeneity라고 하는데 이게 성립하죠. 이 두 가지가 성립한다라고 한다면 이 시스템은 선형 시스템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회로 이론이 다행히 선형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회로 이론이 선형 시스템이니까 여러분들이 그나마 이렇게 학습하고 풀 수 있는 거죠. 만약에 비선형이었다라고 한다면 와 해석이 굉장히 쉽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럼 이 선형성을 이용해 가지고 선형성을 이용해서 메뉴를 조금 편하네요. 선형성을 위해서 다음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를 풀려면 어떻게 한다 그랬죠? 정원에서 바라본 등가저항 R 토탈을 구해서 I조를 먼저 구해야 돼. 그러려면 얘랑 얘랑 뭐 해야 되지? 일단 직렬해. 직렬하고 얘랑은 병렬해. 네. 그게 됐다면 이 얘랑 얘랑 다시 뭐하지? 또 직렬. 이렇게 해가지고 저항을 합성한 다음에 다시 또 그 다음에 뭐하죠? 그 다음고 난 다음에 또 전류 분배하죠. 그래서 얘랑 몇 대 몇으로 나눠가죠? I1과 I2가 뭐 이렇게 계산하고 오셔야 되는데 이러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자, 그럼 어떻게 푸냐? 이렇게 한 바퀴 돌리면 되죠. 이렇게 해서 I1, I2 이렇게 풀어도 되고 또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배웠던 것처럼 이렇게 해서 여기 V1 놓고 유출 전류 3개 합해서 0 만드는 노드 해석법도 가능하겠죠. 자, 그런데 선형성의
특징을 알고 있다면 이런 방법의 풀이도 가능할 겁니다. 자, 어떻게 푼가 볼까요? Vout이 얼마일지 모르겠지만 얘가 그냥 1V라고 가정할게요. 가정. 어찌까지나 그냥 가정이에요. 가정하고 나면 자, 2km에 흐르는 전류 I2는 얼마가 될까요? 그래요. 자, 여기가 몇 볼트라 여기가? 2볼트인데 여기가 2km야. 그럼 전류는 얼마가 나오겠어? I2는 R분의 V, 그쵸? V가 2볼트, R이 2km, 그러니까 얼마가 돼? 예, 1mA가 되네. 아, 1mA라는 걸 알았어요. 따라서 여기도 1mA가 되는 거고. 자,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V1과 V2 사이의 전이차가 얼마가 되는지 한번 찾아봅시다. 예, 양단 사이의 전이차 얼마가 될까요? 여기가 1mm 4km니까 V는 예, 어떻게 하죠? IR이잖아요. 그렇죠? I가 1mA, R은 4km. 따라서 곱하면 4V라는 거예요. 여기가 4V구나라고 얻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한테 이걸 물을 수 있죠. 그러면 여기는 몇 볼트예요? V1은 몇 볼트가 됩니까? 예, V1을 구하려면 이렇게 구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부연 전압은 여기서 여기까지 전압을 이야기하는 건데 예, 오른쪽에 있는 값을 표현하면 여기서 여길 거쳐서 이렇게 오는 거잖아요. 예, 따라서 V1은 V12 더하기 V2가 돼야 됩니다. V12는 아까 구했어. 얼마나? 4볼트. V2는 1볼트라고 했지요? 그러면 여기 전압은 예, 제가 잘못 풀었죠? 이 뭐야 도대체. 왜 V를 2볼트라고 봤죠 제가? 죄송합니다. 녹화 중에 실수하면 이건 편집해야 되는데 양해해 주세요. 네, 제가 왜 맛이 갔죠? 네, 다시 하겠습니다. V 아웃이 1볼트라고 가정합니다. 그러면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 1볼트예요. 네, 2km입니다. 따라서 I는 R분의 V인데 제가 잘못 썼어요. V가 1볼트고 R이 2km이잖아요. 에이, 죄송합니다. 그럼 얼마? 0.5 미리암페어가 되죠. 그래서 여기가 0.5 미리암페어가 되고 자, 그러면 여기 흐르는 전류도 당연히 0.5 미리암페어가 되잖아요.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 전압은 잘못 구했죠. 방금 전에 V12는 V는 IR, I2 곱하기 R이에요. 그래서 0.5 미리암페어 곱하기 4kg 하니까 얼마? 2볼트가 됩니다. 그래서 이 안에 전압이 플러스 마이너스 2볼트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는 몇 볼트가 되느냐 얘기죠. 자, 여기서 여기까지가 1볼트, 여기서 여기까지가 2볼트이므로 여기는 당연히 3볼트가 되겠죠. 3볼트가 되면 I1은 얼마가 됩니까? 3mA가 되네요. 1mA죠. 뭔가 지금 정신 상태가 이상해지고 있어요. 1mA가 되죠. 자, 그러면 I0는 1로 간 게 I2고 1로 간 게 I1이에요. 그쵸? 그럼 I0는 I1 더하기 I2가 돼야 돼. 네, 따라서 0.5와 1m니까 1.5mA가 돼. 자, 1.5mA가 되면 여기는 그럼 전압이 얼마가 돼야 되는지를 봐야 되는데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가 돼야 되죠? 2km 양단 전압은 1.5에다 2km 하니까 3V가 돼야 되네요. 따라서 3V 하니까 전원은 6V가 돼야 되는데 6V가 아니라 12V가 나왔네요. 6V가 아니라 12V가 나왔다는 얘기는 전압이 지금 2분의 1밖에 안 되는 실제 전압의 절반밖에 안 되죠. 그럼 여기 그렸던 이 모든 값들은 다 실제 얼마가 되는 거다? 실제 반밖에 안 되는 값들이에요. 그래서 다 몇 배 키워주냐면 2배를 키워야 되죠. 자, V 아웃이 V2가 1V라는 가정하에 I2를 먼저 구했어요. 0.5. V1을 구했습니다. 3V. I1 구했어요. 1mA. 순차적으로 구해보니까
I0는 그래서 I1과 I2를 더해 1mA가 나왔고, 따라서 V0를 구해봤더니 V0는 6V가 나왔어. V0는 사실 6V가 돼야 돼. 플러스 마이너스 6V가 돼야 되는데 실제 전압은 12V예요. 6V가 아니라 12V가 됩니다. V 아웃이 1V라 가정해서 얻은 전원 전압 6V. 따라서 선형성의 정리, 동차성을 이용해서 특히 스케일링이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아까 설명드려보면 F에다가 6을 넣었을 때 1V가 나온단 말이야. 그럼 F에다가 12를 넣으면 얼마가 될까? 이렇게 되는 거죠. 6의 2배를 넣으면 되죠. 그러면 F12는 F2 곱하기 6이 되는데 2 곱하기 F6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F6이 1이 나는 건 나왔기 때문에 결국 2V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Vout이 얼마라고요? 1V라 가정했는데 틀렸고 해보니까 2V가 맞다라는 것을 찾아낼 수 있죠. 뭐 이 방법이 더 복잡한 것 같나요? 쉽게 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선형성이 성립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이 2배면 쟤도 2배가 다 2배가 돼야 되는 거고 이쪽이 3배면 이쪽 다 3배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선형성을 만족하기 때문에 회로가 예측하기 굉장히 쉬워집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교재에 있는 예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다음 그림과 같은 회로에서 전류 아이온을 10배만큼 증가시키도록 만들래요. 얘를 제가 보드 쓰는 게 익숙하지가 않아서. 네. 자, 그러면 아이온을 일단 나타내 봐야 되겠네요. 아이온을. 아이온 어떻게 나타내면 좋을까요? 이거 이렇게 페루를 돌려서 푸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이 노드 해석이 좋을까요? 자, 이제는 어느 해석이 더 좋은지 여러분들도 잘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페루를 쓰면 2개 방정식을 세워야 되고 노드를 쓰면 하나의 방정식으로 세우는 게 가능하니까 전 노드를 가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기준으로 놓고 0V 플러스 V1으로 놓고 세 개의 전류를 한번 세워보죠. 1로 가는 전류 1번, 1로 가는 전류 2번, 1로 가는 전류 3번. 그러면 1번, 2번, 3번 다 더하면 0 돼야 되죠. 그렇죠? 자, 1번 전류부터 세워보겠습니다. 1번 전류는 V1-4를 4V죠. 그러니까 VA죠. 문자로 쓸게요. VA, 여기가 VB라고 하겠습니다. V1-VA를 3kΩ 나눠주고 V1을 6kΩ 나눠주고 3번 전류는요. V1-VB를 4k로 나눠주면 0이 된다는 거죠. 자, I1이라는 것은 I1은 V1을 6K로 나눠주는 거예요. 이게 I1입니다. 자, 그럼 이 방정식으로 해서 한번 정리해 볼까요? 그러면 3, 6, 4가 있으니까 6을 곱해도 안 되겠네. 12를 곱해가지고 싹 정리해 볼까요? 12를 곱해서 싹 정리해 보면 이렇게 정리가 될 것이고 V1에 대한 식 값으로 나타내 보니까 9분의 4VA-3VB가 됩니다. I1이라는 것은 6kV의 V1이라고 했으니 얘를 집어넣게 되면 6, 9, 54, 54분의 4VA-3VB가 됩니다. 지금 나와 있는 전류 I1을 몇 배? 10배 되도록 만들어 본대요. 그럼 곱하기 10이 돼야 되니까 양쪽이 곱하기 10이 돼야 되겠죠? 자, 곱하기 10이 되려면 VA와 VB가 어떻게 돼야 되는 얘기입니다. VA, VB의 10배가 되려면 10이 들어갑니다. F에 10 곱하기 V 더하기 VB가 되는 거고 VA가 10배, VB도 10배가 돼야만 I도 10배가 나온다는 거죠. 각각 다 10배여야만 값이 나온다는 겁니다. 따라서 VA, 새로운 VA 전압은 원래 있던 VA 전압이 10배인 40V를 줘야 되고 새로운 VB는 원래 있던 VB의 10배를 더한 100V가 돼야만 지금 현재 I1 전류의 10배의 전류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자, 선형성이라는 게 이제 이해가 쉽죠? 출력을 10배로 키우려면 입력도 몇 배가 돼야 된다? 10배가 된다. 입력이 두 개나 있어. 이쪽도 전원 있고 이쪽도 전원 있어. 그럼 각각 다 몇 배 된다? 10배여야만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과 같이 두 번째 중첩의 원리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신이 없어서요. 여기까지 학금고 중초본 다음 장에서 다시 수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